번째는 문재인 동향, 세 번째는 누굽니까? 안철수. 시간 배분이 똑같아요. 1대1대1이라고. 근데 이 안철수 문재인은 주로 내거는 정책이나 말이 박근혜 씨를 공격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2대1이 됐어요. 2대1. 이건 아주 우리 언론이 잘못 시간 배분을 한 거예요. 문재인, 안철수 합쳐서 시간 1로 하고 박근혜 씨 1로 했었어요. 왜냐하면 문안 중에 누가 후보가 될지 몰랐잖아요. 후보가 둘 중에 분명히 한 사람 후보가 안 되는데 후보가 안 되는 사람까지도 똑같이 시간 배분을 해서 이렇게 국민들을 보도하는 겁니다. 판단으로. 그래서 매우 불리한. 원래 우리 언론이 지금 많이 좌경화가 되어 있고 특히 그 구성 멤버가 젊은 기자들이 많아가지고 자연스럽게 반박 분위기가 많았는데 아주 불리한 게임을 했는데 안철수 씨가 사퇴하고 나간 다음에 비로소 1대1로 딱 정립이 됐어요. 그래서 요즘 아마 텔레비 보면은 비교적 혼란스럽지 않죠? 1대1로 딱 나오니까. 그전에는 중간에 한 사람 끼어가지고 이게 아주 판단하기에 이게 머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지율 상승에 꽤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이 굉장히 불리한 쪽에서 아주 애처롭게 싸운 것 같았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 보니까 요새 말하는 주로 이 언론이 여러 가지 형태의 언론 있잖아요. 과거에는 신문이 영향이 컸습니다. 그전은 라디오였죠. 그 다음에 텔레비전이었습니다. 인터넷이었어요. 요새는 이 핸드폰을 주로 가지고 움직이는 여러 가지 메시지, SNS라고 불리는 트위터, 페이스북, 그 다음에 유튜브, 다양해졌어요. 언론이. 다양해졌는데, 이 새누리당이 제일 뒤지는 데가 바로 인터넷, 트위터, 이 부분이었다고 이야기해 왔는데,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이 방면에서도 박근혜 씨 측이 강세를 보였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하니까 이 트위터를 하는 사람들이 이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여기 혹시 트위터 하는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트위터 하시고 여기서 몇 분 안 되시는데 아마 트위터 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한 30%입니다. 이 트위터를 하면은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트위터를 하면은 그게 선거를 참여하는 겁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여러 사람들 설득하고 하는 것도 참여지만은 트위터를 하면은 내가 글을 띄우면 그게 순식간에 아마 빛의 속도로 수십만, 수백만한테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수 세력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 서울시장 선거까지는 왼쪽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잘 이용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주니까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바람에 또 여기는 대중적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아주 그 스타 기질이 있는 박근혜 씨가 스타성이 좀 약한 문재인 씨를 지금 압도하고 있다. 근데 이걸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다. 아까 의자를 딱 찍어가지고 요거 700만원짜리다라고 만든 사람은 새누리당 당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각자가 하는 겁니다. 각자가. 요게 이제 분진 합격이에요. 각자가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합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좌익과 우익의 차이점이죠. 우파는 개인이 강합니다. 좌파는 조직이 강합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게 거대한 힘으로 모일 수 있는 기계가 SNS라는 기계예요. 그리고 어느덧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이 우파가 SNS를 잡는 수도 있겠구나. 자발적으로 개인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발적인 동원력, 분진 합격, 각자 진격해가지고 한 지점을 공격하는 것을 분진 합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달라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기울이시는 것이, 그리고 그 인터넷도 좋지만은 이 핸드폰을 이용한 메시지나 트위터 이런 걸 많이 하는 것이 이 역사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수라고 이끌리는 안철수가 어떻게 뭐 지원을 할 거냐 하는데, 그것을 잃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면은 무당파, 무응답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항상 10% 정도 됩니다. 10%. 우리 선거판이 지금 90%는 딱 마음을 정했어요. 90%인데. 그 충성도를 박근혜 씨 지지자는 절대 앞으로 안 바뀐다는 게 한 90%예요. 문재인 지지는 안 바뀐다는 사람이 한 80%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가 박근혜 씨가 셉니다. 그런데 10%를 어느 쪽에서 가져가느냐가 이제 마지막 변수입니다. 그 10%를 조사를 해보면은 새누리당 지지 30%, 민주당 지지 30%, 나머지는 지지 정당이 없다.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또 안철수 지지자 중에서 약 60%는 문재인 쪽으로 갔고 한 25% 정도는 박근혜 쪽으로 갔어요. 반박 우파가 있었어요. 박근혜 씨가 막 역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희미하게 나오니까 화가 나서 문재인까지는 가지 못하고 안철수로 갔던 사람이에요. 안철수가 빠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요 10%에서 아니 오늘 지지해도 그중에서 압도적으로 다 가져갈 것 같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대통령 선거는 이 국회의원 선거하고 좀 달라요. 국회의원 선거는 예측이 맞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4.11 총선도 출구조사하고 딱 그때 많아봤자 130석이다. 실제는 150석 됐어요. 민주당이 1당 될 거라고 예측이 나오는데 그게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사해야 될 때가 200몇 군데가 되니까 이거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하루 전에 조사한 게 바뀐 적이 없는 게 아니라 선거가 시작할 때, 그러니까 20일 전에 조사하는 데서 1등, 2등 순위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덩어리가 크죠. 약 3천만 표 이상이 지금 등한하니까 이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이나 탱커 같은 몇 10만 톤 넘는 배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바른다고 해가지고 배가 서지 않죠.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방향을 바꿔요.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천천히 바뀌지 급히 뭐 촐랑촐랑은 되지 않습니다. 촐랑촐랑 되는 걸로 나오는 것은 그 조사하는 여론조사 방법이 잘못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세가 중요해요. 대세. 그런데 이제 남은 변수는 안철수 이야기, 그다음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문제, 또 오늘 저 앞에 책을 팔고 있습니다만 역적 모의에 해당하는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을 국가안전기획부가 아니라 요새는 국가정보원이 이름이 그래서 그걸 공개할 것이냐 마느냐 이런 게 몇 개가 변수로서 남아 있습니다. 변수. 이 대통령 선거 막판에 가면 꼭 며칠 전에 폭로가 막 나옵니다. 폭로가. 92년에는 부산 복집 사건 이런 기억나십니까? 하도 옛날 얘기 부산 복집 사건에 그 부산 기관장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발언을 이 정주영 씨 쪽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투표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폭로한 게 있습니다. 결과로는 그 폭로가 누구한테 유리했느냐 김영삼한테 유리했어요. 폭로를 하니까 야 큰일 났다 해가지고 김영삼 쪽으로 더 많이 찍어버렸다. 또는 BBK 동영상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2007년에 투표한 나흘 전에 그것도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명박 지지표를 올린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막판 이 폭로가 오히려 반작용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아요. 이쪽에서 폭로하면은 이게 이 폭로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쪽 폭로가 이루어지면은 그것 때문에 경계심을 가진 사람이 이쪽으로 쏠려가지고 이렇게 상쇄시키는 경우가
토론은 일반적으로 선거 결과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토론에서는 누가 막 완성하고 완패가 잘 없기 때문이 그런데 이 NLL 그리고 대화로 그리고 북한 미사일 문제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북한은 왜 저렇게 지금 미사일을 또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하느냐? 4.11 총선 다음 날이죠. 4월 12일이었던 것 같은데 4월 13일인가? 4월 12일 같습니다.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아마 4.11 총선에서 종북 좌파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면은 거기에 축포를 쏘는 기분으로 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4월 15일 날 김일성 생일에 맞춰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번 10일에서 20일 사이에 발사하겠다고 이렇게 공개를 한 것은 제1타겟이 남한이 아니고 북한 주민입니다. 북한 주민들한테 김정일이가 작년 12월 17일 날 죽었으니까 또 일주기라고 해가지고 뭐 야단스러운 행사를 하는데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지금 고생고를 하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인공위성이라고 거짓말 해놓고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텐데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실패하더라도 뭐 성공해도 하면 그만이니까 하여튼 대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 부수적인 효과로서 남한에서 뭐 여러 가지 안보 문제로서 이 국민 균열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 아마 세 번째 목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 다음에 이 대화록 문제는 제가 좀 취재를 한번 해봤어요. 그동안에 이 대화록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렇게 공방전을 벌리다가 결론적으로 대화록이 있다 어디 있느냐 국가정보원에 지금 보관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는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공개해달라고 하니까 국가정보원에서는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오면은 공개를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록을 읽어본 사람은 한두 사람이 아니고 꽤 있어요. 저는 그래서 그걸 읽어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이나 기록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대화록에 뭐가 적혀 있는지를 정리를 해서 제가 책도 내고 월간조선 이번 팔리는 12월로 해도 정리된 걸 쓴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계를 이렇게 한번 2007년 10월로 한번 돌려보십시오. 시계를 역사의 시계를 한 5년 전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2007년 10월 초에 노무현이가 임기를 6개월 남겨놓고 선거를 2달 남겨놓고 걸어서 DMZ를 건너서 또 평양에 가가지고 김정일을 만나는 회담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명박이 DMZ를 걸어서 김정은을 만나러 가면은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거기서 무슨 합의를 하든 자기가 할 것도 아닌데 이 선거판에 왜 저런 짓을 하느냐라고 그때 의심을 했던 사람들이 많고 우리가 그 방북 반대 시위도 하고 그랬습니다. 더구나 다음 회담이 있다면은 6.15 선언에 약속한 대로 김정일이가 서울로 와야 되는데 또 반국가 단체의 수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또 북한으로 올라간다. 이게 무슨 좋은 바치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절대 노무현 대통령으로는 갈 수 없다. 개인으로 가려면 가라.